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알렉사라고 하는 AI를 활용을 해서 수많은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디바이스가 무려 20종이 넘어요. 구글 네스트, 그리고 잠깐 아까 소개해드렸던 구글 글라스 안경, 그리고 구글이 태블릿도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있습니다. 픽셀폰이라고 해서. 그리고 네스트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 회사를 인수를 해서 네스트허브라고 하는 AI가 탑재된 디스플레이,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이어폰도 만들고 있고요. 별의별 디바이스를 다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뿐만이 아니죠. 구글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윈도우, 오피스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트북 만들고 있고요. 컴퓨터 만들고 있고 태블릿 만들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차세대 개념의 MR 디바이스라고 얼굴에 쓰는 그런 디바이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마우스와 키보드 이런 장치를 예전부터 만들어 왔고 계속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마이크로 하드웨어 회사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은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 디바이스 만들었죠. 태블릿 만들었죠. 스마트폰도 만들었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파이어폰이라고. 또한 아마존이 만든 에코쇼. 아마존이 시계도 만들었어요. 탁상용 시계, 또 벽에 거는 벽시계. 심지어 반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안경도 만들고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AI가 탑재되어 있죠. 자, 제조는 제조업체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인 IC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라고 하는 이 ICT 기업도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있다고요. 단, 이들이 만드는 제조 디바이스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고객 경험을 제시를 하죠. 비즈니스 모델도 다릅니다. 디바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광고 마케팅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들 기업의 특징이죠. 그리고 B2B 방식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픽카드 칩셋 제조업체로서 부품을 만들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도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이 회사는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컴퓨터에 장착되는 부품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칩셋, GPU라고 하는 칩셋을 만드는 부품 제조업체였는데 이 제조업체가 수년 전부터 AI를 연구합니다. GPU하고 연동되는 엔비디아의 AI는 그래픽카드 칩셋에 장착된 GPU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거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이런 인식 기술과 특화된 형태의 AI라고 하는 기술을 클라우드에서 계속 고도화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도시에 있는 수많은 CCTV,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이런 수많은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있을 거고 또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화면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려고 하면 그래픽카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곳곳에 들어가는 칩셋에 엔비디아의 AI하고 연계를 시키게 되면 그 칩셋이 좀 더 고도화돼서 사물을, 사람을, 얼굴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레코그니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AI 기술을 판매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픽카드 부품 칩셋 제조업체가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AI라고 하는 기술을 B2B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끊임없이 계속 성장 중에 있죠. 제조업체가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성공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 거죠. 제조의 1단계가 뭐라고 했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운영 효율화, 2단계는 사업 고도화, 3단계는 BM의 혁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서 마지막 단계는 업의 전환, 즉 산업 간 경계의 붕괴거든요. 바로 엔비디아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엔비디아는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판매하던 그래픽카드 칩셋을 만들던 부품 제조업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라고 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레코그니션 기술에 최적화된 AI라고 하는 기술을, 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업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업이 본질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고 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게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업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은 그동안 4차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대였어요. 바로 PC통신.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도였어요. 바로 웹.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도의 모바일이었습니다.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듯 10년마다 디지털 기술은 큰 도약이 있었다고요. 1990년대는 컴퓨터에서 모뎀을 이용해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늘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했던 시기였고 2000년도는 그게 훨씬 더 확산되어서 노트북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해진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한 게 2000년대고요. 바로 2000년대 미디어 시장, 커머스 시장, 컨텐츠 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1990년대만 해도 우리가 현관문 앞에 배달된 신문지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저녁 9시 땡 되면 거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세계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웹이 등장하면서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신문지를 보는 시간보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요. 미디어 산업이 큰 변화를 겪었다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기억에 1990년대만 해도 집 주변에 만화가게, 만화방,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레코드판 가게가 되게 많았거든요. 서점도 많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다 디지털 컨텐츠를 인터넷으로 봐요. 컴퓨터로 보고 웹으로 보고. 이 변화는 2000년대 웹이라고 하는 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컨텐츠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린 거거든요. 만화도 웹툰으로 보지 만화책으로 보는 경우가 줄어들었잖아요. 심지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시장도 직접 백화점이나 마트나 편의점을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변화가 바로 2000년대 시작됐다는 거죠. 2010년대는 더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늘 화면만 보고 다니잖아요. 택시를 부를 때도, 최근에는 특히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예전 같으면 택시 부르면 손으로 부르고 혹은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직접 콜택시 부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카카오택시나 타다나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한다고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나 캐시카드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나 네이버페이를 많이 이용을 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통신도 많이 이용하죠. 국제전화 여러분들 혹시 전화기로 사용한 적 있으세요? 지금은 대부분 국제전화는 카카오톡이나 줌이나 이런 화상통화를 주로 이용하죠.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통신시장, 교통시장, 그리고 금융,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이런 큰 변화가 2020년대 접어들면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더 이상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의 시대가 개막됐고 그 모든 사물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AI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AI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면 제조업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앞서 지난번 강의 때 테슬라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만지고 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와 가전기기 그리고 일반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요. 바로 사물 인터넷 AI 플랫폼의 시대. 그런 시대가 개막이 되면 제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그 기회는 준비된 기업만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게 3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의 부는 기업의 관점에서의 변화, 스마트 팩토리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런 사물 인터넷을 프로덕트 관점에서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쓰게 될 경우 어떤 고객 경험이 바뀌는지를 살펴봤고 맨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의 DT,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떤 단계로 DT가 가속화되고 그런 산업 트렌드 속에서 기업은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3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위대한 생각,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번 세 번째는 유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렉산더의 전쟁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입니다. 사실 필립 2세가 즉위하는 그 시점만 하더라도 그리스 변방의 1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를 통합하고 아들 알렉산더에게 물려줍니다. 필립 2세는 아들 알렉산더가 그 날뛰는 부게펠루스를 자기 말을 만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이여, 너는 너의 야망에 걸맞는 더 큰 나라가 필요하다. 이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구나. 알렉산더는 약간 20살의 나이로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의 준비를 거쳐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중장 보병들이 갖추었던 창들은 2m 내외, 길이야 3m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중장 보병은 물경 길이가 6m가 되는 아주 장대한 창을 보유하게 됩니다.